이번 주, 여러분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에 배양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들 좀 보셨었죠? 배양 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셨는데, 본격적으로 배양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나오는 내용 첫 번째는 배양기의 계측기 보정입니다. 배양기의 계측기 보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생물 배양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미생물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센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도나 압력 그리고 pH 그리고 용존산소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이 배양기에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사실 배양을 할 때마다 거의 관리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일반적으로 계측기 보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나오는 거 잠시만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거 보시게 되면은 배양기 계측기라고 해가지고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 배양기에서 온도를 측정하는 열전대 온도, 저항체 등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첫 번째로 배양기 계측 장치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열전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배양 계측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회로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전기 저항의 증감이나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pH 측정. 여러분들 집에서 집에서래. 그 실습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pH 메터 있죠. 그러한 pH 메터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약간 배양기에다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오토클레이브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균이 가능한 그러한 형태의 pH 측정 장치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물론 기존에 있는 그 pH 메터와 거의 유사하긴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거기에 예를 들어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오토클레이브에 놓으면은, 그러니까 고온 고압에 놓으면은 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 pH 미터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pH를 측정한다. 동일한 걸로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압력이나 기계적 충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게끔, 분석 장비와는 좀 다르게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게끔 해줘야지, 실제로 그 유리관 같은 거 있잖아요. 유리관 같은 것들이 이런 스타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딪히게 되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그것들을 다 그 안에 있는 배양 물질들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압력이나 기계적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DO, 용존산소 측정 장치죠. 요 용존산소 측정 장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저번 주에 보셨던 것처럼 호기성 미생물 들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성 미생물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그 산소가 최종 그 전자 공여체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사실은 그 뭐야 산소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고,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용존산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 경막형 용존산소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속에 산소압과 전극의 전류 사이의 기전력에 비례하는 것으로 이그
용존산소를 측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긴 거는 그냥 보시게 되면은 pH 측정 장치와 거의 유사하게 생긴 걸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DO 측정 장치나 BOD 측정 장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환경 쪽에서도 환경공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사실은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그 실습실에도 이렇게 그 DO 장치랑 이제 BOD 장치가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거의 여러분들 그 pH 미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측정 장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압력 조절 밸브라든지 뭐 게이지, 통기를 위한 뭐 공기 유속에 조절하는 그러한 유속계 같은 것들이 이러한 그 배양기의 계측 장치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측 장치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을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온도 센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비슷해요. 대부분 다 비슷한데 어떠한 식으로 하냐면은 기본 압력이라고 기본 온도라고 하는 것과 뭐 예를 들어서 pH, 뭐 용존산소 이러한 것들을 컨트롤을 정해요. 컨트롤을 정해서 그 컨트롤 온도에 맞게끔 세팅을 해주게 되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보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도 센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보정을 하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양기에 컨트롤과 온도 센서를 연결하고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50도씨에 50ml의 두 개의 튜브를 취한 후에 하나는 배양기와 연결되어 있는 온도 센서에 삽입하고 다른 하나는 표준 온도계로 동시에 측정해가지고 그 값이 거의 동일하게 나오게끔 그 허용 범위 이내로 오도록 그 온도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컨트롤 값을 만들고 그 컨트롤 값 대비해가지고 이 센서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다. 센서가 온도를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pH 보정 같은 경우도 pH 7과 pH 4 그리고 뭐 14 정도까지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그 pH의 그 스탠다드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pH 전극 보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번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pH 메터와 동일하게 뭐 사용 기간 한 달 정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보정 방법 앞쪽에 나와 있는 온도 센서 보정이라든지 뒤쪽에 나와 있는 pH 전극 보정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어디지? 그 GMP에서 이러한 그 표준 지침, 표준 뭐 작업 지침이나 뭐 이러한 SOP나 뭐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그 보정에 대한 내용들도 다 삽입이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거기에 규정에 맞게끔 이러한 전극 보정을 주기마다 아니면은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pH 보정이나 아니면 온도 보정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O 전극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H 메터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DO 전극 같은 경우는 멤브레인의 파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전해질 용액 또 그 사이에 있는 전해질 용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멤브레인 파손 유무를 알기 위해서 사실은 이 DO 전극 보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DW를 이용해 가지고 세척하고 배양기 컨트롤러에 요거 이제 멤브레인 파손 확인을 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뭐 DW를 이용해 가지고 세척해 가지고 배양기 전극에 연결해 가지고 DO 전극을 보정 순서에 따라서 보정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도 사실은 컨트롤이 있게 되고 그 컨트롤 대비해 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그 센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 컨트롤과 대비해 가지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보정하는 방식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떠한 보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양 장비를 사용할 때 압력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양기에 이제 가스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그 가스실에 이제 가스 그러니까 본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들어갈 때 이제
어, 그 들어가는 압력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 라인 압력 그 확인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압력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레귤레이터로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압력이 그 공기가 가스가 들어가는 뭐 공기나 아니면 가스 같은 것들이 실제로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본배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공 같은 거가 있어요. 공 같은 거가 있어가지고 이 공이 위로 이렇게 가스가 지나가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특정 뭐 예를 들어서 플로우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가스가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장비가 이러한 본배라고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귤레이터로 조정을 하고 레귤레이터 밸브에 뭐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정 뭐 플로우 이상의 가스를 집어넣어주도록 이렇게 뭐 레귤레이터로 조정을 하겠죠.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은 특정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가스가 잘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압력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이런 가스 본배 또 사용을 하고 있긴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그 실습실에 달려 있는 실습실에 있는 그 배양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것들보다는 이러한 그 실습실의 배양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공이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그 학교 오셨을 때 실제로 그 배양기가 있는 생물공학 실험실에 이제 배양기가 있는데 그 배양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것인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스를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정 압력으로 이러한 가스를 넣어주는 것이 여러분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이제 조정하는 건데요. 온도 조절 같은 경우는 이제 배양기에 공급되는 온도, 냉각수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냉각수가 원활하게 공급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냉각수는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배양기가 두 가지 타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거거든요. 온도 확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배양기의 온도를 높이거나 내리거나,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워터 자켓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에어 자켓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 첫 번째 워터 자켓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기 저희가 그 배양하는 그 통 바깥쪽에 더 큰 통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물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차가운 물을 집어넣어 주면은 이 안에 있는 배양기 안이 쿨링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뜨거운 물을 집어넣어 주면은 이 안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특징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냉각수가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되는, 온도를 확인할 때 냉각수를 확인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러한 워터 자켓 형태인 경우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대부분 이거 외에도 이렇게 워터 자켓이 아닌 경우 그냥 일반 그 공기 중에 이제 식히는 경우들도 종종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요 안쪽으로 이러한 관 같은 것들이 삽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코일 형태로 되어 있게 되고요. 이 관을 차가운 물이 지나가면서 이 안에 있는 온도를 낮춰주는 형태.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렇게 뭐 히팅을 할 수 있는 뭐 히팅 라인이라든지 열선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열을 올릴 때는 열선으로 올리고 열을 내릴 때는 이런 냉각수를 이용해 가지고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액체의 온도를 떨어뜨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동일한 거는 이러한 냉각수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올라갈 때는 뭐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는 열선을 이용해서, 이런 건 열선을 이용해서, 이런 거는 실제로 온도가 올라간,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이용해 가지고 히팅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양기 같은 경우는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배양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셨고요. 배양 장비의 이제 작동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공학 시간이나 뭐 이러한 시간에 오퍼레이팅을 해보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그냥 구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드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양기라고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배양기가 어찌됐든 간에 미생물을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생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뭐 조건이 필요했었죠. 아까 온도도 필요했었고 pH도 필요했었고 그리고 용존산소도 필요했었고 그 외에 각각의 물질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센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센서를 계속적으로 보정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냥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물론 전자 장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 뭐 고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니면 수치가 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보정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배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압력계를 이용해 가지고 본배 압력계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잘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긴 하거든요. 미생물 배양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냉각수나 아니면은 열선 그리고 따뜻한 물로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그 배양 환경에서는 사실 이러한 환경이 더 많아요. 뭐냐면은 열선을 이용해 가지고 온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냉각수 관을 삽입을 해가지고 그 관 안으로 냉각수가 흐르면서 주변이 이렇게 차가워지는 그러한 형태를 일반적으로 온도 제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미생물 배양의 이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양기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양기를 보시게 되면은 배양기 같은 경우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발효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뭐 발효조라고도 이야기하게 되고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생물 발효기, 바이오 리액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미생물을 대량으로 키우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배양기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보셨고 발효기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앞쪽에서도 보신 것처럼 여러 개의 뭐 센서가 달려 있고 관이 달려 있어가지고 뭐 pH를 조절할 때 그 pH 센서에 의해서 뭔가가 이렇게 된다. 뭐 뭔가 이제 물질이 들어오고 물질이 나가고 이러한 것들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좀 보셨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실 거는 이제 뭐냐면은 미생물 발효기 같은 경우는 이용하여 대량으로 배양하는 방법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다. 뭐냐면은 회분 배양, 그리고 육아식 배양, 연속식 배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거는 뭐 굳이 그 발효기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발효기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게 되는데 이러한 발효기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분식 배양을 하거나 육아식 배양을 하거나 연속식 배양을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발효기를 세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보시게 되면은 뒤쪽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거는 교반 장치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터의 회전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수행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교반 장치 있죠. 여기
교반 장치가 여러분들 가장 처음으로 이제 보실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샤프트, 임펠러, 베어링 장치, 무균 밀봉 장치, 모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에 가장 위쪽에 모터가 되어 있고요. 이 안이 사실은 미생물이 자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전체가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구멍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어링 장치라든지 아니면 묵은 밀봉 장치 같은 것들이 여기 그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주고 있다. 그리고 회전이 계속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베어링 작업을 베어링으로 감싸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샤프트라든지 임펠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죠. 샤프트랑 임펠러는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샤프트는 여기에 대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펠러는 여기에 있는 프로펠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프트는 요거 대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달려있는 프로펠러를 임펠러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달려있는 것이 교반 장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기 장치 같은 경우는 산소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게끔 해주는 그러한 역할이고요. 이 산소가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거는 뭐냐면은 용존 산소를 계속적으로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에서 보시는 통기 장치의 핵심이다. 산소 공급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임펠러가 돌게 되면은 여기에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면서 산소만 공급이 되게 되더라도 이 소용돌이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 일부의 산소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과량의 그러니까 이 미생물들 같은 경우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과량의 이러한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주입해주는 방식이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파이저이라고 해가지고 산소를 집어넣어주고 여기에서 물방울 형태로 이렇게 뿌리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물고기 같은 거 키울 때 어항 같은 거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밑에서 막 물방울 이렇게 기포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막 뿔뿔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거 역시도 실제로 물고기가 용존산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산소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산소를 그 물 안에 그러니까 수조 안에는 어항 안에 있는 그 물에 계속적으로 녹여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물을 여기 이제 공기 정화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공기 펌프랑 공기 정화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연결선에다가 집어넣게 되고 여기에서 산소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밑에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뽕 뚫려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작은 방울로 쪼개져 가지고 물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안에서 이런 표면적을 작은 방울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표면적이 증가하게 되고 그 표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더 빠르게 물 안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기 장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균 장치 같은 경우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효조에 연결된 모든 장치와 과정 같은 경우는 무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실습실에 있는 배양기라고 치더라도 실습실에 없는 그거 외에 공장에 있는 배양기다라고 하면은 여기로 들어가는 모든 그 구멍 같은 경우는 다 스팀 살균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놔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아까 공기 투입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 투입구 같은 경우도 살균할 때 발효조 살균할 때 이 부분까지 중간에 스팀 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빠지는 부분까지도 다 스팀으로 살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것들처럼 실제로 그 부분을 다 살균해가지고 다른 균이 얘가 배양을 하는 과정 중에서 외부로 들어오는 균들을 100%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균 장치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온도 측정 장치는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뭐 센서 같은 것들, 사실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은 더 이상 뭐 외부와 외부에 있는 물질이 들어가는 그러한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쉽게 세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온도 측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측정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H 측정 장비 역시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야 이거?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발효기의 배양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회분식, 유가식, 연속식 배양 방법이 있었는데 거기 부분이 좀 잘못 들어가가지고 제가 거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방법이 있게 되는데 발효기를 이용해가지고 배양하는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분식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배치컬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세트 딱 만들어가지고 배양 뭐 준비부터 배양까지 그리고 회수까지 한 번의 프로세스만 딱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식 배양은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드 배치 컬처라고 해가지고 배지를 계속적으로 주입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회분식 배양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전에 그 어떤 거 배우셨냐면은 그로스 커브라고 하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세포가 계속적으로 가다가 뭐 처음에 세포가 적응하는 시기를 갖다가 그리고 익스퍼널 페이지에 의해서 그 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시기를 갖게 되고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세포가 사멸하는 속도하고 세포가 자라나는 속도하고 같아지면서 스테이셔널 페이지를 만든다. 정체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세포가 더 많이 죽어나간다. 자라는 속도보다 더 많이 죽게 되면은 그 이후로 사멸기를 갖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이 회분식 배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프로세스당 한 번씩 우리가 생산을 해내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대량 미생물 배양 방법이고요. 한마디로 봤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배양기에다가 배지를 집어넣고 온도를 맞춘 다음에 계속적으로 키워가지고 다 키웠다 라고 하면은 이 내용물을 빼가지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생산물들을 우리가 회수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유가식 배양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라고 하면은 아까 보시게 되면은 크로스 커브를 봤을 때 처음에 이런 식이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스테이셔널 데스 이런 식으로 된다. 세포수 시간 타임 이렇게 났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미생물을 많이 얻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요 상태 여기에서 익스포넨셜 페이지 대수증식기에서 지금 정체기로 넘어갈 때 왜 넘어가느냐 요거를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pH가 낮아서 그렇다 아니면은 영양분이 고갈돼서 그렇다 그거를 확인했죠. 그러면 그걸 확인하면은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더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면은 이러한 식으로 대수증식기가 계속적으로 더 유지가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이 나중에는 뭐 물론 뭐 여기도 이제 정체기가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만 더 많은 양의 우리가 균을 성장을 시킬 수 있다. 더 균을 더 많이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유가식 배양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식 배양 같은 경우는 배지를 계속적으로 유입을 해요. 그래서 연속 배양이랑은 좀 비슷하지는 않지만 배양액 자체를 유출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계속 집어넣어줘가지고 조금 더 이러한 그 증식기를 좀 더
확장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기질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저해 현상이 나타나고 점차 기질이 소모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질의 농도를 적당히 유지해주고 세포 증식 및 원하는 산물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방법이다. 보시는 것처럼 기질의 농도를 적절히 유지해주고 세포 증식 및 원하는 산물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배양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 육아식 배양이다. 피드 배치 컬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컨티뉴어스 배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배양 배지가 있다. 앞쪽에 거 같은 경우는 배치 컬처 같은 경우는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집어넣고 여기 뚜껑 닫으면은 얘가 완벽하게 배양이 다 될 때까지 배치 컬처 회분식 배양 같은 경우 완벽하게 배양이 될 때까지 더 이상 뭐가 들어가지 않아요. 뭐가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아요. 뭐 물론 여기에 이제 엑시드나 아니면은 베이스, 염기, 산, 그리고 디포밍 에이전트, 그러니까 거품 제거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뭐 영양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반면에 여기에 나오는 육아식 배양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조금씩 영양분을 집어넣는 인풋이 조금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속식 배양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인풋도 있고요. 조금씩 빼주는 경우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균을 키우는 때 피드배치 컬처처럼 내가 뭐 배지를 추가적으로 조금씩 집어넣어줘요. 그러면서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안에 있는 메디아, 배지, 미생물들이 자라고 있는 배지의 일부를 조금씩 빼는 시스템을 둘 다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식 배양기 같은 경우는 배양기 내로 신선한 배지를 일정 속도로 지속적으로 유입시켜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여기 보시는 배양액을 지속적으로 유출시켜서 배양액의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이만큼 들어왔으면은 그만큼 미생물이 자란 이러한 배지를 다시 그대로 빼주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는 그 배치 컬처 같은 경우는 막아놓으면은 그때부터 배지가 안 들어가고 배지도 나가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대로 된다라고 해서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계속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은 계속적으로 배출을 하는, 생산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시스템, 열린 개로 배양하는 방법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발효기에 발효를 하는 그러한 공정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배치 컬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나오지도 않은 그러한 시스템, 그리고 피드 배치 컬처 같은 경우는 일정 그 배지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 내용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성장을 아니면은 세포가 만들어내는 물질의 생산을 좀 더 늘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피드배치 컬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컨티뉴어스 컬처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생산을 위해서 얘가 피드도, 그러니까 메디아도 배지도 조금씩 집어넣어주게 되고 그만큼 얘가 그 안에 있는 그 미생물이 만들어진 그러한 그 배지를 다시 빼내서 이렇게 하베스트, 그러니까 회수하는 그런 공정을 같이 거쳐진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얘는 한 번에 쭉 자라가지고 얘가 이렇게 끝날 때까지 한 여기 정도까지 키운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 꺼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 똑같이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키워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드 컬처 같은 경우는 얘보다 생산량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왜냐하면은
일정 양을 집어넣기도 하지만 배지를 일정 양 집어넣긴 하지만 얘를 일정 양 빼가지고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대수증식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 배지를 집어넣고 그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회수하는 그런 공정을 같이 걸어놓은 것이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는 컨티뉴어스 컬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들 배양기 공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보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올 거는 여러분들 종균 배양 및 생산 배양 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 종균 배양 및 생산 배양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종균 배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 배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생산 배양 같은 경우는 본 배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들을 하는 이유는 그 큰 포멘터에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포멘터에다가, 지금 이렇게 큰 포멘터에다가 뭐 이게 한 10톤이에요. 10톤인데 우리가 균을 이제 실험실에서 키워가지고 요만큼 콜로니를 딱 찍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준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안에 이 영양분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성장을 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이 퍼멘터를 돌려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죠.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시험관에서 시험실에서 이렇게 100ml짜리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넣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저희가 평판 배지에서 콜로니 뜬 거에서 거기에서 한 번 톡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섞어준 다음에 바로 그거 뚜껑 닫아가지고 배양기에다 집어넣어주면은 하루면 얘 다 자라요. 예, 우리가 원하는 수치까지 하루면 다 자라요. 그에 반면에 10톤이다 라고 하면은 물론 빠른 속도로 자라긴 자라겠지만 얘가 굉장히 천천히 빠지겠죠.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톤이라고 하는 거가 들어간 그 배지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스터러도 돌려야 되고 온도도 높여줘야 되고 이런데 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균 배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배양 또는 종균 배양, 뭐 전배양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러한 그 작은 콜로니 형태로 자라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은 양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종배양, 전배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접종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종균 배양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종균 배양을 하면서 더 장점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물론 자라는 속도도 빠르긴 빠르겠지만 우점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배지가 이콜라이, 여기 있는 저기가 균이 이콜라이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콜라이를 물론 이렇게 키워가지고 고농도로 키워가지고 이렇게 10톤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많은 양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돌리는 시간이 운행하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짧아지는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접종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1억 마리 정도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1억 마리 접종하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로 어디에 이렇게 톡 닿아주고 한 100마리 정도가 다른 균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콜라이가 1억 마리 들어가 있고 얘가 100마리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콜라이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라게 되고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자라면서 다른 균들의 성장을 억제를 해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보통 우점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물론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실수가 있더라도 여기에 그 안에 있는 물질의 대부분은 요 이콜라이에 의한 생산이 일어난다. 이콜라이가 배양이 된다. 요 100마리짜리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요 1억 마리 들어간 균만 잘 자라게 된다. 라고 해가지고 좀 오염의 그러한 그 위험도가 좀 낮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균 배양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거는 이제 생산 배양이에요. 본 배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본 배양은 증식된 균을 세포에 주입하게 되면은 초기에 이제 활성 농도 범위를 확인하고 뭐 pH, 온도, 산소, 그리고 배지의 농도 이러한 것들을 조절해 가지고 균이 잘 자라게끔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본배양을 통해 가지고 동식물 또는 그 세포 자체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그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배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배양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종균 배양 및 생산 배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양기 운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배양기 운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표준 작업 지시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운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표준 작업 지시서에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양기의 운전 조건인 배양 온도라든지 교반 속도, pH, 뭐 DO 같은 것들 앞쪽에서 요거 많이 보셨었죠. 뭐 배양기를 뭐 할 때 꼭 필요한 요소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비슷한 내용들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배양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배양기 운전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관리할 때도 그러한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양 온도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제조합 균주의 이러한 그 그로스를 볼 때 그로스에서 최적 온도를 결정해 가지고 이 배양 온도를 세팅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 보시는 것처럼 더블 베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여기 바깥쪽에 물 베스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통과시켜 가지고 이 안에 베스를 데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싱글 베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열판이 달려 있어 가지고 열선에 의해서 열이 올라가고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이런 관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찬물을 흘려 보내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양 온도를 이렇게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싱글 베스하고 더블 베스 형태가 보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이제 그 실습실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실습실에 세팅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싱글 베스 제품으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반 속도 보시게 되면은 교반 속도에는 DC 모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냥 모터에 의해서 얘를 회전시켜 주는 거죠. 섞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링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골고루 섞이게끔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H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뭐 미생물의 생육에 이제 pH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배양기를 세팅을 할 때 베이스와 엑시드를 같이 세팅을 해요. 그래서 pH가 적정 pH 범위 내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끔 다시 중성화를 시켜가지고 원래 상태의 pH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끔 해주는 그러한 정량 펌프에 의해 정량 펌프 조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유산균과 효모 같은 경우에 약산성 그리고 뭐 미생물의 종류와 균주에 따라서 최적의 pH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약 알칼리성 부분 같은 경우는 식품 미생물 같은 경우 중성 또는 약 알칼리성 부분의 최적 pH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모든 그 미생물들에 대해서는 사실 각각의 최적 pH가 다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생물에 맞게끔 내가 pH를 세팅을 해놓게 되면은 그 미생물의 그 pH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엑시드나 아니면은 베이스 성분들이 소량씩 이렇게 자동적으로 들어가가지고 pH를 계속적으로 그 pH로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O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미호기성균, 호기성균이죠. 호기성균의 호기성균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용존산소가 높아야 되는데 그러한 용존산소를 높이기 위해서 공기를 더 집어넣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온도를 좀 떨어뜨려 가지고 용존산도를 높인다든지 뭐 이러한 식으로 되게 되는데, 대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압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산소 부화기를 통해 가지고 예, 그 용존산소를 높여준다. 일반적으로 교반 속도를 높여가지고 빨리 섞어가지고 외부에 있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긴 있겠지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소 부화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뭐야 어항에 그 기포 뽀글뽀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산소 부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온도를 DO 값을 높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선은 제2과목 배양 뭐 회수 부분에서 이제 배양 부분을 쭉 다 보셨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그 뒤쪽에 나와 있는 회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수 부분을 좀 더 보시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어쨌든 배양 및 회수에서 2과목 배양 및 회수에서 배양 부분은 어느 정도 마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그 생산물 회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회수를 해야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물질들이나 아니면 균체 같은 것들을 이제 회수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회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생산물 공정의 생산물 뭐 회수 확인 방법, 회수 방법 확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생물 회수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세포 자체 성분, 세포 외 성분, 그리고 세포 내 성분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생산 공정을 만들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세포 내부에 있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세포를 획득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세포를 파쇄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포 외부에 배지 성분으로 나가 있는 성분이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원심 분리나 뭐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분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공정이 나와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크로마토그래피나 뭐 이러한 걸로 분리를 하는 그러한 공정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생물 공정에 따른 뭐 생산물 회수는 밀도, 크기, 용해도에 따라 또는 확산도에 따라서 지금 여기와 같은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밀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원심 분리 또는 중력 침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는 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크기 같은 경우는 여과, 대부분 여과를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크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장 작은 크기에 의해서 어찌됐든 간에 그 입자들을 분리해내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해도 같은 경우는 용매 추출이라고 해가지고 용매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지는 그러한 특성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에도 어느 정도 녹긴 하지만 에탄올에 훨씬 더 잘 녹는 그러한 물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에도 잘 녹긴 하지만 오일에 훨씬 더 잘 녹는 그러한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로 어쨌든 추출을 한 다음에 그거를 오일을 넣어주게 돼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섞어주게 되면은 물에서 녹아있던 그 물질들이 오일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이렇게 분리해내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용매 추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확산도예요. 확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삼투, 투석과 같은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기영동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분리해내는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쉽게 걸러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스크라인 거르개나 직물 섬유 여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집에서 사용하는 채 있죠. 그 주방에서 사용하는 채,
그러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력 증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비능동적인 이러한 회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자 크기가 좀 크거나 아니면은 그 무게가 큰 그러한 물질들을 회수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초원심 분리나 아니면은 뭐 한해여과나 용매 추출 그리고 역삼투 투석 뭐 이러한 방식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분자가 굉장히 작은 심지어는 이온 범위까지도 굉장히 이온 범위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작은 물질들을 분리해내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수의 방법 선택을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이제 세포 회수가 되어 있어요. 이 세포 자체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물일 경우, 그러니까 세포 자체가 생산물인 경우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세포 안에 있는 물질들 같은 경우는 세포를 우선 회수를 한 다음에 그거를 파쇄하는 공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에 녹아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분리가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포 회수 같은 경우는 여과, 응집, 원심 분리 같은 방법으로 세포를 간단하게 회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회수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세포 안에서 만들어낸 물질이 아니고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세포에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것들을 바깥쪽으로 방출을 한 거예요. 보통 2차 대사산물이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한 2차 대사산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세포 바깥에 배지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 물에 녹아 있는 경우나 아니면은 물에 녹아 있지 않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모여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세포만 긁어 모아서 되는 형태는 아니고 세포 외에 그러한 배지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분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회수하고자 하는 생산물이 세포 외의 성분일 경우에는 먼저 세포 또는 불용성 성분을 제거를 해요. 한마디로 요거 외에 그러니까 회수하고자 하는 물질 외에 세포 안에 안 들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포를 제거하는 그러한 공정, 그리고 회수에서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불용성 성분들 같은 경우를 1차적으로 제거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물이 포함된 배지에 추출 또는 침전, 한해 여과, 그리고 추출, 침전, 한해 여과, 흡착,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픽 같은 방법으로 생산물을 회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실 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대부분 분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사실상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가장 먼저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크로마토그래피에 들어가는 그 비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미리 그리고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 가지고 물론 분석이 가능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분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물질이,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섞여 있는 것들보다는 좀 더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필요 없는 물질들이 제거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세포에 성분을 추출하게 될 경우에 보통 보시게 되면은 추출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용매 추출을 통해 가지고 특정 용매에 잘 녹는 그러한 특징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용매에 녹여 가지고 1차적으로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보시는 흡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부유물질 같은 것들도 좀 제거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분리된 그러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물질만 딱 순수하게 분리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의 성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복잡하긴 하지만 대부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추출, 침전, 한해여가, 흡착, 크로마토그래피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이것들을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가지고 이 세포의 성분들을 회수하는 그러한 공정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포 내 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 자체가 물론 내가 만드는 생성물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원심 분리하면은 그냥 쉽게 분리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심 분리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하면 쉽게 분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분리된 다음에 이것들을 세포 내에 있는 성분들 같은 경우는 분리된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2차 공정, 파쇄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쇄를 통해 가지고 세포 안에 있는 성분을 꺼내주게 되고요.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는 거를 파쇄를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꺼내주는 그러한 공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러한 공정을 거친 다음에도 사실은 여기에서 파쇄가 된 다음에 그 안에 물질이 내가 원하는 물질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의 것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순도가 높게 우리가 추출을 해야 된다. 아니면 뽑아내야 된다라고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쪽에 나왔었던 세포의 회수 성분 회수하는 방식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퓨리티 그러니까 순도를 좀 더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파쇄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시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포를 파쇄하는 방법은 크게 물리적인 방법과 비물리적인 방법 요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물리적인 방법은 한마디로 에너지를 줘가지고 그냥 막 흔들어가지고 깨는 거예요. 뭐 이렇게 찌부러뜨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세게 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이용하는 거죠.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 가지고 깨는 그러한 방식을 파쇄하는 방식을 물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초음파 처리 그리고 균질기 호모게나이저라고 하는 균질기야 초음파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비드 밀링이라고 해가지고 비드를 이용한 파쇄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보시게 되면은 초음파 처리 같은 경우는 세포를 파쇄하는데 16kHz 이상의 음파를 통해서 보통은 세포벽을 파쇄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니케이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막대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초당 거의 16,000번 이렇게 흔들리는 윙 하면서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얘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파쇄하는 그러한 세게 움직이니까 얘가 부딪혀가지고 이 세포막이나 세포벽이 파쇄되는 그러한 원리를 이용한 게 초음파 처리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균질기는 뭐냐면은 균질기는 이렇게 터빈을 만들어요. 터빈을 만드는데 여기 안에 프로펠러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여기에서 뱅글뱅글 돌리게 되면은 여기 사이에 굉장히 얇은 틈으로 물이 이렇게 빨려 올라가겠죠. 빨려 올라가는데 어디로 빨려 올라가게 되면은 이 사이에 굉장히 얇은 틈으로 빨려 올라가게 돼서 그 사이에서 눌려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터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여러분들 비행기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터빈 있죠. 여기 이렇게 돌면은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 용매 물질들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용매랑 같이 이렇게 빠져 올라가면서 이 사이에 틈을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좁은 틈을 통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세포가 터져서 죽는 그러한 방식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균질기 같은 경우는 물론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튜브나 이런 데다가 그
이런 틀 같은 거를 놓고 짓느껴서 파쇄하는 그러한 방식이 균질기다, 호모게나이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세포를 파쇄한다. 물리적인 방법이죠. 세게 눌러가지고 파쇄하는 거니까. 그리고 구슬비드법 같은 경우는 미세한 이렇게 비드, 그러니까 구슬 같은 것들이 있게 되고요. 이 구슬 안에 물질을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이 구슬이 계속적으로 마찰을 일으켜서 파쇄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계속 돌려줘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드를 넣고 그 안에 물질을 집어넣고 빠른 속도로 돌려주게 되면은 그 안에 이러한 비드에 의해서 마찰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고 그것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파쇄가 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실 거는 이제 세포 내 성분 회수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비물리적 방법입니다. 비물리적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이소자임 같은 이제 생화학적인 이러한 효소를 이용하는 거. 라이소자임이 여러분들 세포벽을 파괴하는 그러한 세포벽을 용해시키는 효소예요. 그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효소를 넣어줘가지고 얘를 그 효소 작용에 의해서 세포벽이 용해가 되게끔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물질을 집어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학적으로도 이제 계면활성제나 아니면 유기용매나 알카리성 용매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세포벽이랑 세포막을 그대로 파쇄시키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화학적인 물리화학적인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화학적인 방법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동결이랑 해동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삼투압을 이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결이랑 해동 반복하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전에 이제 말씀드릴 때 그 세포를 보관할 때 동결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동결을 할 때 보관을 할 때 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얼리게 된다. 그 이유는 그 안에 결정이 작아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얼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쨌든 결정이 생기겠죠. 결정이 생기게 되면은 결정을 천천히 생겨가지고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결정이 생겼으니까 그 결정에 의해서 세포벽이나 세포막이 구멍이 뚫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구멍이 생기고 다시 풀렸다가 다시 녹았다가 다시 얼리면은 구멍이 다시 생기고 다시 녹였다가 다시 풀리면서 다시 얼리면서 구멍을 만들고, 이러한 식으로 반복되게 되면은 그 세포가 계속적으로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깥쪽으로 유출이 되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세포를 파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파쇄 방법 같은 경우는 삼투압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삼투압을 이용한 방법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세포가 다 멤브레인을 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반투과성 막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고농도에 뭐 예를 들어서 세균이 그 안에 이제 고농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뭐 솔트라든지 그 염이라든지 NaCl이라든지 아니면은 마그네슘 이온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바깥쪽에 아무것도 없는 물을 넣어준다 라고 하게 되면은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물이 여러분들 세포 안으로 미친 듯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농도를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 안에 굉장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깥에는 이온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굉장히 순수한 물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에 세포 안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염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 NaCl이라든지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농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희석해가지고 바깥에 있는 농도와 동일하게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계속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얘가 점점점 물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점 팽창을 하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은 빵 하고 터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투압을 이용해서 세포를 터트려 버리는 그러한 방식이 여러분들 세포 내에 있는 성분을 회수하기 위한 세포 파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 생산물을 이제 확인하게 되면 그 생산물을 이제 얻기 위해서 뭐 파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포를 모은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게 추출이 잘 됐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생산물을 확인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회수된 생산물을 확인하는 그러한 공정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물 공정, 생산 공정을 통해 가지고 회사할 물질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확립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미생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코올류나 유기산류, 아미노산류 그리고 그 외에 항생제, 뭐 효소, 기타 등등을 사실은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항생물질, 효소, 생리활성 물질, 핵산 이와 같은 이제 물질을 보통은 이제 미생물에서 저희가 생산을 해서 얻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물질들, 각각의 물질들의 특성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생산물이 잘 얻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적절한 분석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배양액 성상에 따른 배양액 균체 회수 방법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그 표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이오 화학 제품들 같은 경우는 요러한 그 지금 에탄올, 부탄올, 뭐 프로파놀, 부탄디올, 아세트산, 뭐 라이신, 스레오닌, 뭐 기타 등등 페니실린 뭐 이러한 항생 물질도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MSG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는 바이오 화학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 이거를 분석할 건지 그러한 방식들을 만들어내야 선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생산물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해야 할 성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생산물에 대한 뭐 참고 문헌을 찾아보고 물질의 정성 분석이나 정량 분석. 정성 분석은 여러분들 어떤 물질인지 내가 본 물질이 그 물질이 맞는지 그걸 보는 거고요. 정량 분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물질인지는 알겠어. 그러면은 양이 얼만큼 되는데 그 양을 측정하는 방식이 여러분들 정량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산 물질의 이제 뭐 화학적인 특성이나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그 분석 방법을 선정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선은 이제 분석 방법까지 할까요? 예.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생산물의 분석 방법 선정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생산물 분석 과정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뭐 분석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뭔가를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생산 공정을 개발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그 분석 방법들을 다 개발을 해야 돼요. 원래 이런 방법이 예를 들어서 에탄올이라고 하는 거를 측정하는 방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 비중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측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공정에서 이러한 그 에탄올의 함량을 보기 위해서 뭐 에탄올 그 비중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측정해 가지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는 있거든요. 만들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이제 생산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떠한 물질을 생산할 것이고 그리고 그 생산 단계에서는 실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다. 그게 어디에 되어 있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석 표준법 같은 경우는 표준 작업 지침서 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나온 대로 사실은 생산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그 생산물에 대한 그러한 특성들을 이용해 가지고 정량 분석이나 정성 분석 방법을 여러분들 제시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생산물의 분석은 뭐 성질이나 목적에 따라서 뭐 분석 방법이나 분석 장비의 선택이 필요하고, 생산물의 확인을 위해서 정량 정석 분석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생산물 분석 보시게 되면은 처음으로 나오는 거는 정성 분석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HPLC라든지 방막 크로마토그래피 TLC라든지 아니면 효소를 이용한 반응법, 그리고 전기형 도움법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측정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우리가 이제 그 측정하기 어려운 저분자 물질인 경우에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나 아니면은 고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거를 그리고 또는 질량 분석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측정이 가능하다. 특히 저희가 저분자 물질, 진짜 분석하기 어려운 물질들 같은 경우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다가 질량 분석기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고체 성능 크로마토그래피 HPLC에다가 매스 스펙트로 포토메타인 질량 분석기를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고성능의, 그러니까 굉장히 소량의 물질들, 다양한 물질들을 한 번에 측정하는 그러한 측정 방식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량 분석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앞쪽에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하긴 해요. 거의 유사하긴 한데 큰 차이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표준 물질로 만든 검량선 수식을 대입해서 정확한 양을 측정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HPLC로 측정을 했어요. HPLC로 측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피크 값, 여기는 피크 사이즈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표준 농도. 표준 농도가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만약에 에탄올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에탄올을 내가 아는 농도로 딱 섞어서 얘를 HPLC를 돌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피크가 나오고 요 안에 있는 양이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요 안에 있는 양이 그 에탄올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피크를 실제로 하나하나씩 보면서 저 피크의 사이즈가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농도가 낮으면은 좀 낮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여러분들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표준 곡선을 그려준다 라고, 검량선을 그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그 피크가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왔다 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입해 가지고 내가 그 찾고 있는 미지의 시료는 미지의 시료의 농도는 X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 그리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LCC 그리고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여러분들 TLC 같은 경우도 저기에 따라서 그 검량 곡선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이미지 어세이를 해 가지고 정량 분석이 가능하긴 해요. 물론 이제 그 전문 장비는 정량 분석을 위한 전문 장비는 아니고, 실제로는 정성 분석을 위한 주로 정성 분석을 많이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정성 분석에만, 앞쪽에 이렇게 정성 분석에만 TLC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긴 있지만, 방막 크로마토그래피 여기는 방막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정성 분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심지어 정량 분석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만들어서
표준 물질을 이용한 검량 곡선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분석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선은 이제 그 여러분들 회수를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회수를 해야 되고 실제로 얘가 회수하는 공정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뭐야 내가 원하는 물질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회수 공정이 조금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포 내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회수를 다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파쇄하는 공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화학적이나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파쇄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쇄가 다 끝난 다음에도 사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들려고 하는 물질이 실제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보시는 생산물 분석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생산물이 얼마만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 생산물의 분석 확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시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뭐 어쨌든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요번 주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